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이재민입니다. 예, 저는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있고, 또 이제 이게 한글로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데, 예, 거기서 조교수 재직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일교자로 쓸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예, 최근에 일교자로 쓴 논문이 뭐 이즈카이라는 학회에 이제 최근에 되기도 해서 이 경량화 스터디는 23년에 한번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뭐 저도 옵저버로 듣기만 했었는데 뭐 제 논문 소개도 드릴 겸 뭐 오랜만에 한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작년 24년 1월, 2월에 그 뉴블라라는 회사에 그 머신러닝 팀이 있는데 그쪽 팀 분들이랑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회사에서는 뭐 이제 그 리블라라는 회사가 이제 AI 반도체도 만들고 거기에 있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모델 경량화도 하는 팀인데 이제 회사들에서는 이제 아카데믹 쪽에서는 경량화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 서비스 레벨로 가면 이게 그 원본 그 모델을 어쨌거나 이제 열화시키는 거니까 이때 성능 변화를 그 실제 논문보다는 더 광범위한 이제 벤치마크 셋으로 이제 테스트하고 서비스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코너 케이스들 그분들이 많이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같이 인지해서 어, 예, 제가 하는 일이 뭐 이건 아니지만 그때 작년에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디스커션을 시작을 했고, 네, 그분들도 이제 저자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요 연구에서 한 거는 이제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여러 양자 방법으로 양자를 한 다음에 예, 이거를 이제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했을 때 성능 열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거를 이제 크기가 1 빌리언의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에서부터 뭐 405 빌리언 정도의 가장 큰 모델, 그러니까 싱글 노드에 안 들어가는 수준의 그런 큰 모델까지 탐색한 내용입니다. 간략히 뭐 제 소개를 드리면, 예, 저는 UST에서 이제 재직 중이고, 제가 그 석사과정 학생이 제 밑에 한 명 있고, 그리고 공동 지도로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 그 지도 학생은 이제 권영윤 교수님이랑 이제 다른 교수님이랑 같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이 이제 efficient computing 랩이라고 해서 제가 뭐 그 모델 경량화도 하지만 이제 컴파일러 수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저희 쪽 실에서 이제 다른 이제 에트린의 다른 실이랑 같이 그 AI 가속기 쪽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생 분들, 네, 이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교에 관심 있으시면 네,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뭐 박사과 연구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쪽, 그러니까 제가 속한 이제 그 과제가, 연구 과제가 총 3개인데, 뭐 이런 과제들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올해 시작한 저수준 API 최적화란 이 3번째 과제는 여기 경량화 스터디 호스트신 그 스피드비치랑도 아마 공동 연구 기관으로 같이 돼 있고, 제가 실제로 인볼브는 안 돼 있지만 이제 저희 실 다른 과제도 또 아마 스키즈비치랑도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제들에는 예, 총 10명의 이제 박사님들이랑 교수님들, 학생들이 포함해서 같이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뭐 저희 그룹, 그러니까 저희 실은 뭐 한 20명 넘게 이제 좀 더 많은데, 저희 이제 과제를 같이 하는 저희 그룹에는 구성원은 총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교수님 저 포함해서 2분이랑 이제 박사님들이랑 이제 학생들 이렇게 포함해서 뭐 모델 경량화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컴파일러, AI 컴파일러 집중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로봇 쪽에다가 이제 피지컬 AI 해서 연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원 불안정 컴퓨팅이라고 해서 뭐 전원이 왔다 갔다 하는 환경에서 이제 AI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할까 그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저 그룹이랑 제 소개는 이제 간략히 여기서 끝내고요. 어, 일단 제가 뭐 간략히 요걸 하기 전에 뭐 경량화를 많이 하는데 뭐 앞서서 설명도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경량화를 하는 이유가 그 트랜스포머 모델 사이즈는 이제 2년마다 240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AI 하드웨어들은 이제 메모리는 2년마다 이제 2배씩 증가한다. 이게 이제 뭐 메모리 월 해서 유명한 그 이제 버클리에서 나온 아티클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VRAM과
VLM과 모델 사이즈 간의 이제 갭이 크니까 이걸 최대한 이제 경량화해서 서비스 레벨에서 좀 실현 가능하게 해보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온 디바이스 AI도 뭐 이런 장단점 때문에 꼭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뭐 경량화를 해서 어떤 서비스 레벨에서의 비용을 줄이려면 그럼 우리가 뭐 모델 경량화만 하면 되냐? 사실 그건 아니고 모델 경량화도 해야 되고 뭐 컴파일러나 또는 이제 뭐 컴퓨팅 라이브러리 관점에서 최적화도 해야 되고 또는 이제 런타임 과정에서 OS적인 측면에서도 뭐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또는 이제 뭐 아예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뭐 특정 워크로드를 가속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이런 세 개 계층에 대해서 뭐 경량 알고리즘도 연구하고 컴파일러 쪽도 연구하고 이제 가속기 쪽도 연구해서 모든 레벨에 대해서 다 이게 풀 스택으로 코 디자인 최적화를 해야지 이 이피션트 AI가 달성될 수 있을 때 생각하고 예. 그리고 저희 그룹에서도 뭐 여기 논문들은 이제 제가 속한 논문만 라이언 했는데 사실 저희 그룹에서는 이 세 계층에 대해서 더 많은 논문들을 이제 쓰고 있고요.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이제 요 알고리즘 레벨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경량화된 모델을 평가할까 요 하나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이 정도 백그라운드 다 있으실 것 같아서 다 이런 거는 좀 스킵하고 네. 그럼 이제 바로 그러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잘 학습된 모델을 경량화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다시 리트레이닝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을 많이 선택하는데 이전 발표에서 이제 박다운님이 뭐 로라 같이 이제 파라미터 이피션트 트레이닝 같은 기법을 써서 이제 정확도를 복구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대세가 PTQ로 하는 거니까 PTQ로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스 케이스마다 어떤 양자는 괜찮고 어느 정도 양자 수준은 괜찮고 어떤 수준은 문제가 있고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축이 어떤 이제 양자와 수준 그래서 많이 하면 당연히 스피드업은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Y축이 이제 모델의 퀄리티 그러니까 뭐 어떤 벤치마크에 대해서 이 정도의 모델 퀄리티를 달성했다 이런 수치가 되겠죠. 이랬을 때 이 파란색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양자를 조금만 어그레시브하게 하더라도 이제 모델 퀄리티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스 케이스에서는 이제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빨간색 케이스에 대해서는 양자를 좀 어그레시브하게 해도 모델 퀄리티가 잘 안 떨어지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스 케이스마다 좀 PTQ 알고리즘을 선택도 잘하고 수준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필요성인데요. 그럼 이제 LLM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되게 사실 이 비전 쪽은 옛날에 쉬웠어요. 이제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은 뭐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있고 딱 비교하면 나오는데 이 언어라는 게 되게 평가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의 평가 자체로만으로도 뭐 논문이 뭐 엄청 많겠죠. 뭐 한 10,000편도 넘게 있을 것 같은데 서베이 페이퍼만 봐도 뭐 엄청 많고 그래서 이게 튜토리얼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ICML에서 이제 그 일루더 AI에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이제 그 튜토리얼을 하나 만든 게 있고 또 구글 리서치에서 작년 뉴립스에서 또 이 평가 관련해서 또 튜토리얼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만약에 이제 LLM 쪽 평가에 관심이 많으시면 뭐 이쪽을 보면 훌륭한 백그라운드가 생길 것 같고요. 이 보면 이제 나누는 게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방법.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이 있고 그 매트릭을 가지고 추론한 거랑 정답이 있겠죠. 정답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냥 이제 연산으로 그냥 평가를 딱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이미지넷, 타번 액큐러시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LLM을 LLM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LLM 에서 저지에서 뭐 이것도 하나의 분야인데 아마 MT 벤치 뭐 이런 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막 논문이 오늘 기준 찾아보니까 거의 5,000번 가까이 사이트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것도 뭐 할 게 많아요. 무궁무진한 것 같고.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뭐 간략히 장단점 얘기해 보면 일단 이제 연산으로 그냥 측정하는 거는
가장 뭐 우리 양자 도메인, 그러니까 이 경량 쪽 도메인에서 많이 쓰는 게 이 퍼플렉시티인 것 같아요. PPL. 그래서 뭐 CPL은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토큰을 프리딕션 할 때 이 얼마나 많은 이제 브랜칭 팩터가 생기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 단어를 예측할 때 이게 여러 브랜치 팩터가 있으면 이 모델이 그 특정 단어를 뱉을 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 디코딩이 된다 해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모델의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뭐 확실하게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플렉시티가 낮다고 해서 모델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메틱한 부분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경량화 연구들이 초기에는 이 PPL만 가지고 원본 PPL은 뭐 이런데 우리가 뭐 많이 안 올라가더라. 그래서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루스코 번역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번역한 결과랑 원본 그 정답이랑 했을 때 얼마나 이제 N그램으로 일치하냐. 근데 이제 블루 스코어가 그거고, 이제 블루 스코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제 메테오 스코어가 나왔고, 또 서머라이제이션 테스트 쪽에서 이제 루지 요 스코어를 많이 쓰죠. 또 뭐 뒤에 루지 L 뭐 요 뒤에 따라서 이제 보는 수준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이런 그 컴퓨테이션한 방법 문제가 그 우리가 사실 챗 GPT 쓸 때 그 프리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멀티턴으로 물어보고 어떤 형식이 없잖아요. 형식이 없는 걸 이제 받고 또 물어보고 받고 하는데 이런 이제 프리폼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런 레퍼런스랑 생성된 거랑 비교하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잘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픈 LLM 리더보드 이런 거 몇 년 전에 유행했지만 거기 리더보드 뭐 높아봐야 뭐 실제 그 모델 다운받아 써봤더니 뭐 실망하다 엉망이다 이런 게 사실 이 프리폼 제너레이션은 이런 매트릭들이 충분히 다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고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생성해낸 어떤 프리폼 제너레이션 답을 가지고 LLM을 이용해서 평가하자. 이게 이제 뭐 22년에 아카이브 올라오고 23년에 논문이 된 것 같은데 이걸로 하는 걸로 사람들이 막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이 뭐 5천 번 가까이 인용이 됐겠죠. 그 후속 연구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이제 LLM의 절지는 뭐 알려진 게 뭐 포지션 바이어스. 그러니까 이게 A냐 B를 1대1로 이제 비교했을 때 A 먼저 물어보고 B 먼저 물어보는 거나 B 먼저 물어보고 A 먼저 물어보는 거나 이게 누굴 먼저 물어보냐에 따라서 이 모델이 좋다, 저 모델이 되게 바뀌거든요. 얘는 포지션 바이어스 문제가 있고 또 벌버시티 랭스 바이어스는 이 길게 대답한 답을 LLM이 보통 좋게 평가를 해요. 이게 나중에도 뭐 올해 아이트리에 나온 논문도 요걸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길게 대답하는 거를 또 장황하게 대답하는 걸 좀 좋게 하는 게 있다. 셀프 이낸스먼트는 이제 자기 모델을 좀 좋게 평가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치 모델이 자기 스스로 평가할 때 좀 점수를 이제 오버 컨피던스하게 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레퍼런스 어떤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LLM 저치를 할 거냐에 따라서 너무 민감하다. 이런 문제가 있고. 네, 마지막은 가장 좋지만 비싸고 시간이 많이 드는 휴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이제 문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스무스 퀀트나 그러니까 이게 그 스무스 퀀트가 초창기에 나올 때 평가한 데이터셋을 보면 이제 PPL이랑 이런 되게 기본적인 그 벤치마크 셋만 가지고 자기들을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확도 안 떨어진다 이러고 기문이 나오는데 이게 일단 초창기 양자어 연구들의 이제 그 평가가 너무 좀 작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덕션에서 쓰기에는 다시 그런 이제 회사들에서는 ML팀에서는 이걸 다시 재평가하죠 보통. 왜냐면 그리고 이제 파워 인퍼라는 게 이제 작년에 SOSP라고 저희 시스템 쪽에서 유명한 학회인데 거기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프루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속을 하는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프루닝을 했더니 뭐 괜찮게 한다. 그걸 되게 옛날 이 벤치마크 셋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머신러닝 쪽 학회 가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시스템 쪽으로 오면 뭐 아키텍처 학회도 그렇고 되게 유명한 그 학회들조차 잘 모르니까 옛날 그냥 관성대로 했던 그 벤치마크만 가지고 새로 제안한 시스템에 워킹하면 그걸 논문이 잘 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OPT가 이제 옛날 모델로 해도 잘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논문에서 말하는 문제고.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수치만 본다? 벤치마크를 쓰더라도 진짜 아웃데이트된 옛날 거만 쓴다. 그리고 모델들이 요즘은 다 그 인스트럭션된 그런 챗 기반의 모델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심지어 고려도 안 돼 있다. 그리고 새로운 아키텍처도 안 쓴다. 뭐 OPT나 라마2 아직도 이 시스템 쪽, 이 아키텍처 쪽 도메인 가면 아직도 옛날 이런 모델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델 사이즈도 너무 제한적인 것만 한다. 뭐 7B 아니면 뭐 좀 해봐야 70B 정도밖에 고려 안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그 경량화된 LLM을 평가만 하는 선행 연구는 아예 없었냐? 사실 제가 24년 초에 할 때만 하더라도 뭐 요거 하나 AC, ACL 이제 메인으로 나온 요 논문 하나 정도 있었고 제가 그때 할 때는 없어서 아 이거 빨리 하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하니까 이 아래 논문들이 이제 줄쭉 나옵니다. 사실 뭐 이런 AI 쪽이 그렇지만 그 딱 내가 하면 그 전 세계에 한 열댓 명은 똑같은 주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빨리 하냐의 싸움인데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도 이제 비슷한 논문이 계속 많이 나와서 좀 아 이거 뭐 끝까지 해서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선행 연구들이 비슷한 거를 건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 저보다 더 광범위하게 테스트하거나 저보다 큰 작은 모델에서 큰 모델까지 이제 다루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이제 그걸로 이제 좀 어필해서 요번에 논문이 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쪽 분야 관심 있으시면 뭐 이번 선행 연구들 보시면 다 비슷한 거를 다 태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일단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1B에서 405B까지 이제 고려했고요. 이제 아키텍처는 뭐 최근에 라마 4도 나왔지만 저는 3.3까지 일단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화는 웨이드 온리로 이제 두 개, GPTQ나 AWQ 했고, 그 다음에 웨이드 액티베이션 다 고려하는 스무스 콘트 썼고, 그 다음에 FP8은 그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요 2, 4에 멘티사 홈짜리 요 포맷을 가지고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4개를 고려했고, 벤치마크는 그 오픈 NLM 리더보드에서 고려한 6개, 원투에서 고려한 각각 6개씩 해가지고 총 12개를 고려했고, 아까 LLM 저지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MT 벤치를 이용해서 그 프리폼 제너레이션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사용할 수 있는 GPU들은 다 해서 이게 뭐 요즘 레이라는 걸 쓰면은 이게 그 멀티노드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VLM만 쓰면은 이게 싱글 노드에서 멀티 GPU까지 잘 되는데 이게 멀티노드로 가면 뭘 하여튼 써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레이가 잘 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로 묶어가지고 이게 하나 거의 벤치마크 하는데 뭐 긴 거는 막 일주일씩 걸리기도 하고 해요. 이게 이전 논문 경량화 논문에서 이걸 안 한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 논문 쓰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 싸움인데. 근데 일단 저는 뭐 평가만 하는 거니까 다 시간 투자를 해서 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벤치마크에 대해서 뭐 조금만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시즌 1에서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고려하는 시즌 1에서 고려한 이제 벤치마크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좀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ARC라는 건 이제 어떤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과학 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같이 뭐 어떤 월드와이드 관점에서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면 이거 뭐라고 하냐? 당연히 이제 글로벌 워밍이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답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GSM8K는 이제 매스매티컬 리즈닝이라고 해서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답은 이제 10달러다. 근데 여기서의 매트릭은 이제 스틱 매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 숫자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이상한 캐릭터를 앞에 넣는다던가 뭐 하여튼 이거랑 다르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루즈 매치가 있고 그 여러 매트릭이 있는데 이 리더보드에서 쓰는 매트릭은 딱 이 스트링 매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걸 맞느냐. 이상한 거를 앞에다 안 붙이고 그런 게 있고.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사람한테는 쉬운데 기계한테는 좀 어려운 AI한테는 좀 어려운 그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여자가 이제 그 버켓 들고 이제 강아지랑 밖에 있는데 강아지가 막
도망가요. 이제 안 씻으려고. 이랬을 때 뭐 여자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딱 알죠. 이제 개한테 이제 물을 부으려고 하는 걸. 근데 이제 기계는 뭐, 이 개한테 물 주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데 기계한테 좀 어려운 뭐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MMAU는 이거 되게 유명하게 많이 쓰는데, 이것도 57개의 그런 과목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풀 QA, 요게 좀 재밌는데, 이게 결국은 그 어떤 사실, 트러스풀리스를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사실을 잘 이 LLM이 아냐. 그러니까 좀 뻥을 친다던가, 몰라가지고 이제 헛소리를 한다던가, 이런 걸 안 하냐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스코어가 이제 블루 스코어, 루지 스코어, M2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M2를 써요. M2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사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얼마나 맞느냐에 대한 이제 매트릭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 감염이 됐으면 뭐 어떡할 거냐. 이게 안티바이오틱이 이게 항생제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바이러스는 원래 항생제 안 듣잖아요. 세균만 항생제 듣고. 여기는 이제 그 항바이러스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이게 사실이죠. 이런 사실 정보를 잘 알고 있냐. 그리고 위노그란데는 이제 이런 상식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5, 5 이런 식으로 이제 샷 정보가 있는데 이게 인 컨텍스트 러닝 해가지고 이 리더보드에서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샷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25개 샘플을 주고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물론 다 이제 제로 샷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리더보드 룰을 최대한 지켜서 제가 한 데이터가 이제 그 리더보드 아카이브인 거랑 좀 하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맞추긴 했습니다. 요 샷 정보는 그 인컨텍스트 러닝을 위한 샷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뭐 질문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질문 중간에 다 받으시던데, 저도 뭐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채팅으로 좀 질문 주셨네요. 예. 에크랑 에크 노음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쵸. 에큐러시는 이제 그냥 에큐러시고, 에큐러시 노멀라이제이션이 뭔가 한 거겠죠. 이게 놈이 필요하다기보다 얘네가 이제 놈을 이렇게 가정한 케이스들이 뭐 안 해도 되지만 이게 노멀라이제이션 안 하면은 뭐 이게 문제가 나오고 답변이 긴 경우에 대해서 이게 잘 매칭이 되니까 그 문제가 하나더라도 답변이 길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스코어가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10개인데 내가 문제를 똑같이 뭐 9개 맞췄어요. 근데 요 첫 번째에는 좀 긴 문제를 9개 다 맞추고 짧은 거 하나 틀리고 어떤 애는 뭐 그 긴 거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긴 거 하나를 틀린 애가 점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답변 길이나 문제 길이에 따른 이제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게 이 뒤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더보드 시즌 2에서도 놈 스코어가 있는데 여기서의 놈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면 찍어도 25%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찍어서 맞는 그 랜덤도 맞추는 그 25%를 그 0점으로 그 리스케일링 한 거예요. 그걸 한 거고 그래서 이게 그 막 모델 점수가 1, 2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찍어도 25% 맞는데 왜 1, 2 하면 이제 그 25% 맞는 거를 0으로 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숫자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즌 2에서는 놈 스코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고 시즌 2에서 이제 또 벤치마크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벤치마크가 그 다 하나 논문이에요. 이런 게 다 그냥 이 논문. 예. 그러니까 뭐 이쪽 LLM 많이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냥 내가 뭔가 어떤 능력을 이제 LLM의 능력을 하나 평가하는 그런 걸 뭘 만들었다 하면 다 그냥 논문입니다. 거의.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예전 벤치마크에서 잘 커버를 못하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벤치마크를 만든다는 게 레퍼런스를 뭐 사람을 크라우드소싱을 고용해가지고 막 그걸 돈 써서 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들면 거의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if 이벨이라는 이거는 뭐냐, 인스트럭션 팔로잉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건데, 이거는 뭐 생성해낸 그 데이터의 뭐 지식이라는 뭐 그런 걸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인스트럭션을 줘요.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생성해야 될 답변은 뭐 무조건 500단어여야 된다. 그리고 어떤 키워드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예, 어떤 형태의 포맷에 따라, 예를 들어 뭐 제이슨이라던가 뭐 마크다운이나 이런 포맷을 무조건 따라, 레이텍이라는 거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줬을 때 진짜 스트릭트하게 이거를 다 따르느냐,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앞서 트러스트풀 QA처럼 요즘 잘 안 되는 게, 이게 뭐 할루시네이션도 있지만, 모델을 이렇게 양정했을 때 이 팔로잉 능력이 떨어지면 또 되게 짜증나거든요. 실제로 썼을 때. 내가 막 하라는 대로 얘가 안 하면. 아무리 얘가 뭐 좀 잘 알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많은 그 경량화 쪽 그 애들에서 이런 거를 테스트 안 해요. 거의 뭐 가지고 있는 난리지가 잘 안 깨진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 경량화를 회사에서 도입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랑 트러스트풀리스가 깨지는 거랑, 그리고 이런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이 저해되는 거, 이게 바로 사용자들이 썼을 때 짜증내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아까는 초등학교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어렵게 해요. 이제 대학원생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좀 더 어려운 태스크고, 매스도 이제 거의 경시대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아까처럼 쉬운 게 아니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즈닝 태스크인데, 그냥 어떤 이제 체인 오브 థ 형태로 이제 COT를 해가지고 이 리즈닝을 잘 풀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살인범 예측이라던가, 뭐 어떤 팀들 간에 있을 팀 옵티마이제이션, 또는 이제 물건 오브젝트 이제 배치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그래서 이게 뭐 연역법이나 귀납법 같은 걸 잘 해가지고 이게 뭔가 잘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진짜 어려워서, 뭐 웬만한 모델도 랜덤보다 좋게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즌 1에도 MMLU 있었지만, MML 프로라는 게 있어서 그 사지선다형에서 그 1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문제가 더 많이 어려워집니다. 또, 어, 그래서 일단 저거 벤치마크 12개랑 MT 벤치 이제 그 LLM 저치 써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떤 리서치 퀘스천을 5개 정의를 했고, 그 리서치 퀘스천 5개에 대해서 아까 그런 벤치마크를 통해서 어떤 키 파인딩을 찾은 게 이 제가 한 연구의 스트럭처고, 보통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만 IQ를 디자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뽑아내는데, 제가 만든 이제 IQ 5개는 뭐 이게 똑같은 크기라고 하면 그냥 작은 거 그대로 쓰는 게 좋냐, 아니면 큰 거를 양자해가지고 작은 거랑 비슷한 그 사이즈로 만들어서 쓰는 게 좋냐, 이게 첫 번째 IQ고, 두 번째는 이 아까 웨이트 온리, 뭐 웨이트 액티베이션, 그다음에 그냥 플로팅 포인트 좀 더 낮은 프리시션 쓰는 거, 이런 방법 간에 뭔가 차이가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 사이즈나, 또는 이제 그 라마도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 아키텍처가 좀 바뀌는데, 그런 아키텍처적 차이가 뭔가 있냐.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도 그 시즌 1, 2에서 태스크마다 약간 난이도가 있잖아요. 이게 태스크의 난이도에 따라서 양자와의 민감도가 뭔가 달라지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MTB, LLM의 저치와 같이 이제 프리폼 컨버세이셔널 이제 벤치마크에서 뭔가 이제 양자와 영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있냐. 그리고 앞선 이런 그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이랑 LLM의 저치랑 뭔가 코릴레이션이 있냐. 그러니까 뭐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게 있을 거고, 다른 트렌드를 보이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IQ는 이제 그럼 작은 게 좋냐, 아니면 이제 큰 거를 좀 작게 만들어 쓰는 게 좋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 큰 거를 작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큰 거를 4비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쓰면은 오리지널 플로팅 포인트 16보다 좋긴 합니다. 근데 코너 케이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트러스트 QA 같이 그 어떤 신뢰성에 기반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13비를 4빛으로 이제 GPTQ나 AWQ를 양자를 하면 원본 애보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있다는 거고, 또 인스트럭션 팔로잉 부분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왜 지시를 따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자를 한 게
요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을 좀 요 태스크에 대해서 저해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건 이제 405B 이 모델을 뭐 양자화하면 물론 405B를 4비트로 양자해 봐야 이제 202 기가바이트 쓰니까 이제 그냥 3.3 72보다 그 사이즈 자체는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재밌는 거는 뭐 그래도 이게 3.1이 되게 데이터도 얘보다는 훨씬 더 적게 쓰고 옛날 건데도 3.1의 큰 모델을 쓰는 게 최근 이제 더 많은 토큰 데이터로 학습한 애보다 더 좋더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좀 큰 스케일에서는 저렇게 동작하는데 그럼 이제 스몰 스케일 진짜 뭐 3B나 1B 같이 이제 정말 작은 데에서는 어떻게 이 경향성이 나타나냐 봤을 때 이게 작은 데서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3B를 양자화해서 쓰는 게 1.5 기가바이트로 이제 그 메모리도 더 적게 쓰지만 이게 성능 개인도 뭐 평균으로 봤을 때 리더보드 1은 13% 좋고 리더보드 2는 8% 좋거든요. 이게 큰 모델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제 좀 SLA 같이 엄청 작은 애들은 조금이라도 큰 거를 좀 경량해가지고 작은 애만큼 만들어 쓰는 게 훨씬 좋더라. 이게 나타나는 경향성이고요. 그래서 이게 7B에서 405B에서 나타나는 이 경향성보다 요 1B, 3B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훨씬 이 마진이 더 크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IQ는 어 이게 양자 방법 제가 4개 고려했잖아요. 이 4개들 간에 뭐 달라지는 게 있냐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냥 FP8이 제일 그 스테이블합니다. 모델이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태스크든지 진짜 가장 스테이블한 거는 FP8입니다. 그래서 그 일레이트 곡 중에 하나가 뭐 BF16이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제목의 논문도 있거든요. 그게 뉴럴 매직이라는 지금 레드햇에 인수된 그 회사에 쓴 논문인데 제가 이거 쓸 당시에 이제 그쪽에서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자기들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 논문에서 제 논문을 인용하기도 했고 거기서는 이제 좀 더 그 뭐 A6000부터 H100까지 그 실제 하드웨어에서의 퍼포먼스까지 거기서는 좀 다루긴 하는데 그 논문에서의 결론처럼 그 플로팅 포인트를 그냥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뭔가 그 AI 플롯 해가지고 FP4도 만들고 8도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LLM 오면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많은 논문보다 더 많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뭐 그냥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뭐 그리고 이제 어, AWQ나 GPTQ냐 했을 때 당연히 AWQ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거니까 얘가 웬만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GPTQ가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이거 구현체가 진짜 많아요. 이게 뭐 오토 GPTQ도 있고 뉴럴 매직에서 나온 이제 LLM 컴프레서도 있고 인텔에서 만든 또 뭐 무슨 컴프레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세 개를 다 써서 실험을 여기저기 하긴 했는데 구현체마다 약간 정확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요즘 나온 그 양대학 기법들 굳이 안 쓴 거는 그게 그 유명한 옛날부터 나온 애들은 이제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모델을 이제 어댑트하게 많이 개선해놨는데 그냥 페이퍼로 나온 그런 기법들은 딱 그 논문에 나온 모델이랑 그 벤치마크에서만 잘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에서 검증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벤치마크 연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다 뺐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그런 거를 익스텐션해서 더 많은 양자 팩터들을 고려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고 구현체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이제 스무스 퀀트랑 AW2가 그 405B 스케일은 고려 안 했거든요. 그래서 405B에다가 해보니까 실제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무스 퀀트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AWQ도 요 인스트럭션 팔로잉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28%까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저런 논문들에서 이제 고려한 아키텍처가 OPT기도 하고 스케일도 그 175 빌리언까지만 딱 고려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액티베이션 그 아웃라이어 부분을 이제 웨이스로 스무딩 하는데 405B에서는 뭔가 더 큰 아웃라이어나 뭐 스무딩이 안 되는 그런 패턴이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어, 뭐 봐야지 아는데 사실 리뷰도 이거 뭐 더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 제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 스케일에서는 뭔가 잘 워킹 안 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P8이 다 잘 동작한다. 그래서 FP8이 뭐 H백이나 그 아이다 제너레이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GPU를 쓴다고 하면 뭐 A백이나 옛날 걸 쓰면 어쩔 수 없는데 지원한다고 하면 그냥 FP8 쓰는 게 이래저래 다 좋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Q는 이제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작은 모델의 경우에는 이런 GS M8K나 컬러링 인스트럭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 드랍이 크더라. 라는 게 있고, 또, 네, 이 AWQ가 4빛 환경에서는 좀 더 이제 괜찮더라. 근데 아까 스무스 컨트 이게 밥의 오비에서는 되게 안 좋았는데 원비 스케일로 가면은 그 스무스 컨트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정확도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모델의 크기마다 좀 잘 동작하는 양자 기법들이 있더라. 물론 FP8은 여전히 좋지만 뭐 이렇게 이제 액티베이션까지 다 8빛으로 인테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런 이제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뭐 A백 같은 데서 FP8이 없기도 하니까. 이거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8B 같이 작은 모델에서는 그 당연하겠지만 덜 양자화한 게 더 많이 양자한 것보다 좋습니다. 근데 CCP 같이 좀 큰 모델은 충분히 이제 캐패시티가 있으니까 양자를 많이 한 게 적게 한 것보다 더 평균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뭔가 그런 정규화 효과가 좀 더 작용해서 큰 모델에서는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런 이제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고 작은 모델에서는 원래 캐패시티가 적으니까 좀 덜 양자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양자 비트도 모델 사이즈마다 좀 다르게 동작한다라는 거를 여러 벤치마크로 테스트했고요. 이게 생각보다 하나하나 하니까 시간이 사실 많이 가서 그냥 뒤에는 좀 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키텍처 2, 3.1, 3.4 여러 개 다르게 했을 때 동일한 70B에서 뭔가 다른 게 있냐?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것도 똑같은 경향성이 있는데 그냥 이게 다른 아키텍처에서 해봤다는 거고 그리고 IQ4는 이제 태스크 디피컬티에 따라서 뭔가 다른 게 있냐. 일단 결론은 뭐 큰 코릴레이션 없다. 뭐 어려운 태스크라고 해서 양자를 했을 때 뭐 정확도가 더 빨리 떨어진다던가 쉬운 태스크는 뭐 정확도가 덜 떨어진다던가 뭐 그런 뚜렷한 경향성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ARC나 뭐 유노그란데 같이 좀 쉬운 태스크도 많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선 뭐 IQ3나 IQ2를 뭐랑 이제 파인딩에 연결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고요. 뭐 AWQ 했을 때 뭐 이런 차이가 태스크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던가 작은 모델에서 이런 리즈닝 태스크에 대해서만 좀 더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IQ가 이제 이런 LLM 에서 저지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뭐 워낙 유명해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8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80개의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물어본 다음에 생성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잣지는 다르게 줄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GPT-4를 그냥 썼어요. GPT-4 API 콜 해가지고 생성된 이 답변에 대해서
리커트 스케일로 이제 1에서 10점까지 주라고 합니다. 이 8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제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를 평가한 건데, 이걸 이제 레이더 차트로 다 그리긴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 몇 개만 뽑아서 논문에 넣고 이제 어펜디스가 하면 이제 모든 데이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코딩이나 스템 쪽 카테고리에서 정확도 하락이 좀 크더라.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양자를 하면 이 코딩 쪽에서 그 커멘트, 그러니까 주석을 많이 달아요. 코드 생성하더라도 주석 많이 달고 또 이 질문 중에 뭐 이렇게 뭐 이거 API를 써가지고 예제를 많이 만들어 했을 때 좀 리치하게 예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양자를 하니까 모델이 좀 너무 지나치게 답변이 컨사이스 해가지고 좀 그런 걸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LLM, 저지 LLM이 되게 점수를 많이 깎아버려요. 주석도 안 달고 막 예제를 제대로 풍부하게 많이 안 생성하면. 그래서 코딩 쪽에서 좀 점수 하락이 크더라. 이게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라는 걸 사람이 다 봐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고역스럽거든요. 이게 그 답변이 진짜 많은데 이거를 사람이 한 명 한 명 보고 저런 분석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질문이 또 몇 개 나왔는데, 그래놀라리티요. 이게 아마 그냥 그 제 논문 어펜디스에 가면은 제가 그 어떤 그래놀라리티로 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캘리브레이션을 써가지고 어떤 그래놀리티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했는지가 뒤에 그 어펜드 표로 빡빡하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 리프로듀시빌리티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 거의 그냥 디폴트로 했던 것 같아요. 이 AWQ나 GPTQ에서 그 기본으로 써야 되는 걸 썼고 그렇게 한 이유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디폴트로 쓸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부록 보시면은 거기에 다 자세히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도 연구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캘리브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게, 뭐, 비전이야 뭐, 그 실제 테스트 타임에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 언어 쪽은, 그러니까 이 양자 연구도 이제 PPL로 한 게 문제 뭐냐면, 이게 당연히 자기가 캘리브레이션한 그 데이터셋이 그 PPL 측정하는 데이터셋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한 다음에 양자화해서 그 PPL 측정하면 무조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서브젝트의 그 벤치마크로 만약에 테스트를 하면 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와의 그 도메인 갭이 있어가지고 정확도가 많이 깨져요. 이것만 가지고 그 논문 쓴 것도 하나 봤는데, 그래서 이제 크로스 서브젝트 캘리브레이션 했을 때 이 정확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래서 LLM에서 양자식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어떻게 유니버설하게 좋은 걸 뽑아낼지. 그래서 아예 그 뉴럴 매직이라는 회사에서는 그 자기들이 그런 유니버설한 그 LLM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뭐 데이터셋 새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LM 컴프레서 쓸 때 그걸 써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고 스템 쪽은 이게 네, 요 장황하게 얘기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이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여가지고 진짜 왜 깎았는지는 좀 더 이제 분석이 필요한 거긴 한데 저희가 딱 봤을 때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리딩 쪽에서는 점수가 오히려 올라가더라. 이거는 이제 뒤에 퀄리테이프 어널리시스 좀 더 보일 텐데 이게 의외로 좀 그 쓸데없는 말을 안 해가지고 이 리즈닝 스텝이 잘 구성이 돼서 얘가 점수를 높게 준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GPT 그러니까 LLM으로 절제하는 거에 결국 이제 문제인데 결국 이제 미스저지가 좀 있어요. 그냥 MT 벤치 논문을 봐도 얘네가 이제 저지 페일리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틀렸는데 맞다고 저지하는 것도 있고 이게 맞는데 틀렸다고 저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LLM 자체가 그 LLM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서는. 근데 잘못된 답을 주고 야, 이 답이 맞아 이러면은 그 잘못된 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맞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한테 그냥 질문을 클리어하게 주면은 잘 맞추는 애도 이상한 어떤 풀이 과정을 주고 풀어봐 하면 얘가 그냥 헛소리를 하면서 그게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근본적으로 이런 거 보면서 LLM을 이제 글러 먹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이제 그 컨트롤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그 불확정성도 너무 높고. 그래서 이 MT 벤치에서도 이 미스 저지된 거를 줄이려고 논문에서 보면 이제 온갖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 논문상에서는 미스 저지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요거 한번 해보니까 점수가 막 올랐네. 그래서 왜 올랐네 봤더니 이 틀린 건데 갑자기 얘가 맞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막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거 해결하려고 논문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뭐 LLM 이쪽 AI 대가 교수님들이 항상 하지만 이 LLM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닐까? 저도 항상 그런 이걸 하면서 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게 뭐 휴머니티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10점 만점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게 좀 최근 모델은 너무 다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LLM 자체가 뭐 자기들끼리 다 성능이 비슷비슷한데 덕질을 누가 저지를 하고 이게 좀 잘 안 되더라. 뭐 그런 다 성능이 어느 정도 다 상향 평준화 돼서 그런 상용 모델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잘 안 된다라는 경향성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멀티 턴으로 갔을 때 뭐 성능 하락이 어떠냐는데 뭐 당연히 이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물어봤을 때 정확도 그 성능 하락이 좀 더 큽니다. 양자했을 때.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리더보드에서의 트렌드나 이 LLM의 저지에서의 이제 트렌드가 뭔가 상충하는 게 있냐? 뭐 대부분 거의 잘 따라가는데 상충하는 게 하나가 이제 매스 쪽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는 그 뭐야 리더보드에서는 당연히 이제 405B가 매스도 좋게 나왔는데 그 LLM의 저지로 이제 평가하니까 매스 쪽이 이제 최근 아키텍처의 더 작은 모델이 더 성능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하더라. 라는 게 이거는 트렌드고요. 네. 질문이 없네요. 네.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성능이 올라간 케이스 양자를 했는데 이제 MT메티 스코어가 올라간 케이스인데 뭐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그거에 대한 팔로우 퀘스천이 나오고 그럼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답, 두 번째에 대한 답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제 멀티톤을 평가를 하는데 오리지널 모델은 뭐 이런 식으로 10점 만점에 6점, 2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답은 일단 둘 다 맞췄고 근데 양자화를 이제 GPTQ를 했더니 뭐 첫 번째는 맞추고 두 번째는 틀렸어요. 근데 점수가 이제 맞춰도 10점 만점에 1점이고 이건 틀렸으니까 10점 만점에 1점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GPTQ를 할 때 정도 그 점수가 되게 났는데 AWQ를 하니까 막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오리지널 모델보다 이제 점수가 많이 오른 케이스인데 왜 올랐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매뉴얼하게 인스펙션 해본 건데 저희 생각은 정답도 맞췄지만 이게 뭔가 그 컨사이스하고 좀 클리어하게 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퍼펙트 스코어를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GPTQ는 답도 틀렸지만 뭐 이상한 식으로 이제 답을 그 리즈닝 하다 보니까 그 점수가 많이 깎였다.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이제 과도한 이제 보충 설명을 많이 하고 또 그 불필요한 그런 테크니컬 텀을 많이 썼다. 이게 저희가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하기에는 이런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만 열심히 하면 뭐 논문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품이 많이 들어서 저희는 하다가 말았는데, 네, 그런 거고. 근데 미스 저지된 케이스도 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원본 모델이 이렇게 이제 답을 맞췄어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틀린 거에 대해서 점수를 낮게 잘 줬는데 얘는 이제 AWQ로 양자한 것도 틀렸거든요. 답이 틀렸는데 이게 점수를 만점을 줘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면 이게 정답을 잘 맞추는 GPT-4도 이게 틀린 답을 주고 야 이거 맞냐 틀리냐 하면 이걸 맞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높게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MT벤치 논문에 가면 이런 저치 페일리어스를 이제 디폴트로 하면 이제 20개 중에 14개 하는 거를 뭐 그 체인 오브 덧으로 뭔가 하게 하고 레퍼런스 가이디드 그 프롬프트 잘 주면 이렇게 많이 줄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많이 나와요 이게 페일리어스가 저지 자체가. 그리고 이거 최근에 이제 아이클리어 25에 나온 요 논문이
논문에서는 또 이건 failures,를 다루는데 뭐 이 논문이 전부 다 failures 다루는 건 아니고 이제 LLM 애저 젖지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 그 가우천 편의 논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거 하나인데 얘는 이게 스타일에 너무 점수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이거는 그 정확도 하락이 13%밖에 안 되고 이게 얼마나 답을 좀 간결하고 잘 쓰냐 또는 이제 스타일상에서 이게 삐뚤어지지 않냐 이거에 너무 과도하게 LLM이 점수를 준다. 근데 이게 과연 사람이 챗GPT를 쓸 때 느끼는 그 퀄리티인가? 하면 또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LLM 애저 젖지가 굉장히 그 LLM을 평가할 때 이런 사실적인 관계보다는 스타일에 너무 치중돼 있다. 그래가지고 LLM 평가하는 것만 맹신하기보다는 뭐 여기 이 논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조적인 아까 제가 했던 뭐 리더보드 같은 벤치마크랑 이제 그 컴바인 해가지고 새로운 매트릭도 막 제안하고 하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뭐 제가 아는 지인 뭐 이렇게 빅테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물어보면은 그 실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그 뭐 디렉터한테 이런 뭐 벤치마크 스코어나 이 졌지 이런 스코어 갖고 오면은 노이즈다. 이건 의사결정에 그냥 전혀 도움 안 되는 노이즈다. 다 빼라. 하고 무조건 사람이 평가한 데이터만 갖고 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크라우드소싱을 해가지고. 사실 내가 해봐도 내가 회사에 있고 뭔가 그런 실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이런 거 다 사실 안 쓸 것 같긴 해요.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뭐 결과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평가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니까 논문으로 쓰기에는 좀 무궁무진하고 뭐 그런 게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크게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요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제가 한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 첫 번째 생각은 이제 이거 요즘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해가지고 그 리즈닝을 많이 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게 양자화를 하면은 초기 스타트가 안 좋으니까 이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할 때 뭐 계속 좀 정확도가 떨어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태스크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올해 보니까 논문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쪽으로도 이미 사람들이 시작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롱 컨텍스트 저는 이제 롱 컨텍스트까지 안 했으니까 롱 컨텍스트에 맞는 뭐 그 엔비디아 룰러라든가 이런 롱 컨텍스트 벤치마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만 평가하면 좀 또 양자 관점에서 좀 볼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요것도 일반전에 보니까 논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쪽 그룹이 그 제가 너무 썼을 때 저한테 이제 좀 이메일로 연락이 와서 뭐 어떻게 리프로듀스 하냐 뭐 러 데이터 좀 볼 수 없냐 뭐 이런 거 좀 그쪽 학생이 물어보고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말고도 뭐 한다고 하면 뭐 더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끝이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네, 해주시면 됩니다.